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놈을 끌어들인 것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섯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하늘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김생원 집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친정에 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고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여 한번 물어보았다. 그래, 얘야. 시집살이가 고되더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에 친정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럼 이 서방이 속이라도 썩히더냐? 아니에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운 모양이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아니요.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아랫배에 뭔가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깨름직해요. 너 그렇다면 임신을 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랫배 속이. 그래? 그렇다면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벌써 딸의 몸에 태기가 있다니 이건 보통 큰 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게 했다.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몸에 태기가 있다면 큰일인데 어디 잘 좀 살펴보시오. 그러나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보아도 딸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임신도 아니고 아무런 병도 없습니다. 얘야, 임신도 아니고 병도 아니라는데 넌 왜 아랫배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애미한테 숨길 게 무엇이 있느냐? 어서 내가 걱정하는 걸 말해보거라. 그러자 딸이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올 때면 커다란 무만한 것을 달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작아져서 고추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줄어든 몫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도 매일 밤마다 그랬으니 정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허허, 그건 병이 아니니 아무 문제가 없소이다. 그래, 얘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그나저나 무만한 것이라니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 어느 마을 조대감은 8순이 넘고 첩을 셋이나 들이고 건강하게 장수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대감은 유언장을 남기려고 집사를 부르는데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대감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아직 창창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요즘엔 숟가락 들기도 힘들구나. 아이고, 그럼 젓가락으로 드시면 되지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유언장을 남기려고 한다. 예, 대감마님 말씀하시지요. 내 재산은 첫째에게 다 넘기고 둘째에게는 내 300마지기 땅을 다 넘기고 소랑 돼지는 딸에게 다 넘기겠다. 그럼 저는요? 뭐라고? 아닙니다. 근데 마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내 그 여편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내가 죽거든 말이다. 땅에 묻지 말고 바다 한가운데에 뿌려주거라.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감님 선친께서 물려주신 선산에 모셔야지요. 아니다. 꼭 바다에 뿌려주거라. 혹시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여우 같은 여편네가 말이다. 내가 골로 가면 내 무덤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그러니 바다에 뿌리거라. 어디 한번 춤을 출 수 있나 보자꾸나. 그때 옆에서 몰래 듣고 있던 부인이 이놈의 영감탱이, 그럼 배 위에서 춤을 추면 되지? 하니 다시 조대감이 이런 썩을 좋다. 그럼 바다에 뿌리지 말고 절벽에다 뿌리거라. 옛날 어느 마을 삼봉이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주막 주인 덕자가 그를 맞이하며 오랜만이요. 그래, 뭐 드릴까? 국밥 한 그릇 말아오소. 대자로 드려, 보통으로 드려? 보통으로 하나 말아주시오.
으이구 짠돌이. 좀 더 써. 얼마 차이 난다고.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요즘 날도 덥고 배가 안 고파서 그러지. 그게 다 나이 먹고 늙어서 그런 거요. 국밥 대짜 하나 소화도 못 시키고. 이 사람이 듣자 하니 사람을 무시하네. 내가 이래봬도 젊었을 땐 먹는 건 장사였어. 하루에 6끼는 기본이었고 두부도 20모씩 간식으로 먹었는데 이 사람이 허풍은 무슨. 어떻게 사람이 두부를 20모씩 먹는다고 그래. 그것도 간식으로. 진짜라니까. 나랑 내기해볼죠. 그래. 심심한데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기면 뭐 거시기 한 번 주나? 주긴 뭘 줘 이 인간아. 그래 좋다. 좋아. 내 한 번 주지. 대신 못 먹으면 국밥 10그릇 값을 치르는 거야. 그래 알겠네. 그럼 내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네. 30분만 기다리소.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쫄아서 도망가는구먼.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아니 진짜로 왔어? 그럼 왔지. 내가 도망이라도 갈 줄 알았어. 얼른 두부나 가져와 보소. 그렇게 두부가 준비되고 삼봉이는 두부를 먹기 시작하는데 20모였던 두부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덧 3개가 남았는데 이러다 진짜 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좀 곤란한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배 터지겠네. 똥꼬에 두부가 걸쳤어. 거보소. 내 뭘 했어. 절대 안 된다니까. 아니 30분 전에 옆에 주막 미자댁에서 연습으로 다 먹었는데 실전에선 안 되네. 하는 수 없구려. 내기는 내기니 국밥 10그릇 외상 달아놓으소. 줬어. 원래는 안 되는데 매상도 올려줬으니 내 한 번 줄 테니 방으로 따라오시오. 정말이요? 고맙소. 대신 3개 못 먹었으니 위 아래 뒤는 손 떼지 마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 덕자가 말하길 윗입, 아랫입, 뒷입은 손 떼지 말라고 이 양반아.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 삼봉이는 과부 금자의 집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갔다. 어느 날 삼봉이는 금자 앞을 찾아가는데 마님,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그래, 잘 잤구나. 볕도 좋고 오늘 참 날이 좋구나. 마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마님 댁에 온 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명 분을 일하는 건 잘 아시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품삯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입니다요. 내가 3명분을 일한다고? 그러면요, 틀림없지요. 그럼 내 품삯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그 게으른 2명을 찾아 혼내는 게 먼저 아니겠냐? 네? 무슨 말씀이신지? 농이다, 농. 내 녀석이 일 열심히 하는 건 나도 잘 알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다. 감사합니다요, 마님. 대신 내가 쉬운 문제 하나 낼 터이니 맞춰보거라. 그럼 품삯을 올려주도록 하마. 네, 마님,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삼봉이 내 놈 몸에 있는 건데 길고 넓적하니 생겼고 가에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가운데는 촉촉하니 젖어 있는 게 무엇이더냐? 아, 그게 참말로 마님도 남사스럽게 그걸 제 입으로 말해야 하나요?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아무리 그래도 마님 앞에서 아따 겁나게 쑥스럽구먼요. 그건 바로 제 아랫도리에 달린 그 뭐냐, 거시기 아닙니까요? 땡, 틀렸다 이놈. 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내 놈 눈알이다. 이 은큼한 놈, 너는 항상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구나. 죄송합니다요, 마님. 그래, 문제를 틀렸으니 품삯을 올려줄 수가 없구나. 아이고 마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내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따 밤에 아무도 몰래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내 방에 와서 내 몸에 있는 걸 한번 맞춰보거라. 그럼 또 다른 상을 줄 것이니라. 네?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둥글럽적하니 생겼고 가에는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가운데는 촉촉한 것 말이다. 그렇게 그날 밤 삼봉이가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헌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옛날 어떤 부부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다가 부인이 몇 대 맞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아랫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남편도 역시 크게 화가 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가서 윗목 구석에 누웠다. 그렇게 밤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없지 않아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는 척 하품을 하면서 몸을 굴리다가 한 팔을 아내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손을 잡아 던지며 아니, 이 손으로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가까이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 후에 또 한쪽 다리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아내는 그 다리를 잡아 던지며
이 발로도 나를 찼으니 내 어찌 가까이 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다시 웃으면서 다리를 뻗치고 허리를 펴면서 자신의 물건을 내밀어 아내의 등 뒤에 닿게 하자 아내는 곧 두 손으로 남편의 물건을 잡고 어루만지더니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원수로다.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도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자라는 여인이 이웃 여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그만 셋 다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사내에게 몹쓸 짓을 당하였고 이에 관할을 찾아갔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저희 셋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느 사내가 저희 셋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그놈에 대해 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잠결이 느껴진 게 힘이 좋고 경험이 많은 중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없느냐? 몸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향긋한 게 천민은 아니고 양반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없느냐? 손과 혀를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이냐?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너무 남사스러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래, 더 결정적인 기억은 없느냐? 혹시 집주인인 내 남편 짓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사또. 분명 제 남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대출하면 그놈은 고구마였습니다. 이 말에 다른 여인이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니년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 그러니까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말이야. 맞습니다. 덕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내도 아닙니다. 제가 마을 사내들의 맛은 다 아는데 그 사내는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분명 다른 마을 사내였겠군. 이에 그 여인이 계속 말하길 그런데 사또 한 가지 찜찜한 것이 그래,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가 좀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마을에서 아직 사또 맛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네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귀신 노래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생각이 깊어서 국가적인 큰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집에 있으니 머슴 덕세가 앞에 와서 호소하기를 대감마님, 제가 장작을 다 패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사머리년이 와서 저보고 맨날 놀고 잠만 잔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습니다. 사머리가 계속 저를 꾸짖으면서 잘난 체를 하니 하도 억울해서 대감마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옵니다. 사머리 좀 야단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정승은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그러니 나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거라. 하고 달래어서 보냈다. 얼마 후 조금 전에 덕세와 싸운 사머리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와 아뢰었다. 대감마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지만 덕세가 이 집에서 제일 게으른 게 사실입니다. 밤에 힘쓸 줄만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다 못해 싸운 것이니 제 잘못이 아니고 덕세 잘못이옵니다. 그런데 그 덕세 말만 듣고 옳다고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또한 말했다. 내 말도 옳으니 울지 말고 가서 일하거라. 옆에서 이러한 정승의 처사를 보고 있던 조카가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숙부님, 두 사람이 싸웠으니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른 것인데 어찌 양쪽이 모두 옳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정승은 조카를 쳐다보고 말했다. 그래, 내 말 또한 역시 옳은 말이다. 그렇게 조카가 물러나고 잠시 후 의원에 갔다 온 부인이 대감 앞에 나왔다. 그래, 의원은 잘 갔다 오셨어? 무슨 병이라고 하더이까? 아니 글쎄,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기운도 없는 것이 모두 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오. 의원이 처방해 주길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대감과 합방하여 양기를 채우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놀라며 말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그놈은 분명히 돌팔이가 틀림없어. 내 그렇게는 못하오. 이에 부인이 화를 내며 야, 이 이놈의 영감탱이야. 부인이 아파 죽겠다는데 합방이 뭔 대수라고? 내 당신이 일이 나올 줄 알고 이미 덕세에게 부탁해 놨으니 그리 아시오. 이 말에 정승은 부인을 쳐다보며 그 말은 옳소. 옛날 어느 판서대감의 사위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박서방이라는 자는 처갓집 여종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아내의 눈을 피해 여종과 종종 이상야릇한 짓을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은 여종에게 가려고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며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아내가 코를 크게 골면서 자는 척을 하였다. 옳지, 틀림없이 잠들었구나. 박서방은 아내가 정말 깊이 잠이 든 줄 알고 살금살금 여종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잠시 후 아내는 이때를 놓칠세라 문을 꽉 잠그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도둑 잡아라!
이 소리에 모든 식구가 놀래서 일어났고 판서대감은 종들에게 명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였다. 도둑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보던 종들은 대청마루 밑에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엉덩이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도둑놈이 숨어있다. 이놈 어서 나오너라. 안 나오면 엉덩이에 불을 붙여버리겠다. 이에 종들이 들고 있던 불로 엉덩이를 지지려 하자 한 여종이 뛰어나와 말리며 말했다. 멈추세요. 저 엉덩이는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남자를 끌어내어 보니 정말 박서방이 아닌가. 다음날 박서방의 아내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방님 엉덩이라고 말한 여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며 말하였다. 너로 인해 서방님께서 큰 변을 모면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다 너의 공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서방님의 엉덩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엉덩이에 점이 없는 것이 판서대감님 엉덩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서방님 엉덩이였습니다.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 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길이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대감댁 마님인 춘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종 사머리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사머리 이것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어떻게 엮어줘 볼까? 예, 사머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안방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혹시 만나는 사내가 있느냐? 아이고, 마님. 저는 이제껏 남정네 꼬랑내 한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순진한 것. 그래, 너는 어떤 사내가 좋더냐?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으이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로구나.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해야. 아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춘자는 착실한 머슴인 칠복이와 덕파리를 부르는데 그래, 너희 둘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아이고 마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지요.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사머리를 보내줄 생각인데. 마님, 정말입니까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칠보가,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남자가 위로 엎어지는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러냐? 순진한 녀석. 그럼 덕파라,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칠복이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결정 났다. 그럼 먼저 덕파리는 오늘 밤에 몰래 내 방으로 건너오도록 하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그리고 칠복이는 모레 사머리를 만날 준비하고 내일 밤에는 너도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허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햇살 좋은 날, 정자나무 밑에 가난한 세 친구가 모여 자신들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먼저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바라건대 다음 생에는 명창으로 태어나 위로는 정승판서로부터 밑으로는 시정아치에 이르기까지 애간장을 녹여 내 손안에 놀게 하고 사치와 행락을 마음대로 하여 이름을 일국에 날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이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후생에 바라기를 솔개가 되어 푸른 하늘을 높이 날며 사방을 유람하고 혹시 명가의 예쁜 여종이 고기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 가볍게 날아 내려가서는 그 고기를 가로채어 다시 높이 날고 싶소. 그러면 그 예쁜 여종이 크게 놀라 어머니를 부르다가 나를 우러러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러자 마지막 남은 사내가 말하였다. 나는 후생에 돼지 새끼가 되고자 한다네. 라고 하자 이 말에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오? 이건 정말 별다른 소원이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다른 친구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돼지 새끼는 태어난 지 불과 대여섯 달이면 충분히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이오. 난 그게 너무 부럽소. 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 총각딱지를 못 대고 있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오. 만약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면 한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런데 이 친구야, 돼지의 육질은 생후 대여섯 달이 가장 좋으니 어쩌면 해보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면서 부부가 잠자리를 가까이 할 때면 언제나 어린 아들을 발치해서 자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주무세요.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며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잠자리 행사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배 위에서 상하 운동을 심하게 하니 자연히 이불이 흔들리고 말려 올라와 자고 있던 어린 아들이 이불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빠, 간밤에 잠잘 때 이불이 막 흔들리면서 진흙을 밟아 뭉갤 때 나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한 아버지는 애써 기색을 감추고 아들에게 둘러댔다. 그러니까 말이지. 그것은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묻는 것이었다. 아빠, 그러면 그 새는 어떤 때에 울어? 왜 매번 밤중에만 우는 거야? 당황한 아버지가 또 말하길. 그 새는 따로 때를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운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단다. 그런데 그것은 왜 묻는 것이냐? 아버지가 궁금해 아들에게 물으니 아들이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나는 그 진흙새라는 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새가 울 때면 이불이 들썩거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어린 아들이 측은하게 생각되어 머리를 한참 쓰다듬어 주니 아들이 웃으며 말하기를. 하지만 이젠 걱정 없어요. 그놈이 또 울면 새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어느 한 대감 집의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상 잘 차려 내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댓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 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난 털이 심이 길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갈기와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녀와 그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해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오랜만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그 일을 한 지도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편이 평소와 같이 아내의 털을 해치다가 그만 남편의 손톱이 그녀의 그곳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화를 내며 두 발꿈치로 남편을 걷어차내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고,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좀 괜찮소?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로. 아니,
당신은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도 손이 서투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러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여. 아내의 핀잔을 듣게 되자 남편도 무안하고 화도 나서 아니, 이 여편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걸 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털이 보통 길어야 말이지.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털이 얼마 없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여. 앞집 박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잘만 하더이다. 이렇게 부부는 얼떨결에 서로의 간통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80이 된 노인이 젊은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그 첩이 말하였다. 대감마님, 이렇게 일을 한 후에 만일 잉태하면 사슴을 낳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슴을 낳는단 말인가? 사슴 가죽으로 밤일을 하시니 사슴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겠어요? 사슴 가죽이란 부드러워 시들은 노인의 연장을 빗대어 이른 말이었다. 이튿날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다가 그 일을 말하였다. 이보게들, 나는 간밤에 첩에게 큰 욕을 당했다네. 첩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데 첩이 내 연장을 보고 사슴가죽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다고 말하니 그게 어찌 큰 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당한 욕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라네. 내가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지금 선친의 산소 곁을 헤매시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다 죽은 시체를 이끌고 입장하려 하시니 선영의 곁이 아니면 무슨 연고로 그리 어렵게 입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니 이건 귀로는 들을지언정 어떻게 차마 입으로 옮겨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다음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욕이라도 듣고 싶다네. 나도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지금 살아계시옵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대감마님, 연장이 보일 듯 말 듯하며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유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은 한탄하며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서당에서 어린 친구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심심하기도 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녀석이 말했다. 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그거야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지. 아니야, 의원에 가서 좋은 약을 지어 먹어야 해.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공연히 말다툼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자나무 밑에 모여있는 노인들한테 가서 장수 비결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할아버지, 올해의 춘추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86살 먹었지? 무슨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에 해로운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단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지. 아하, 그렇구나. 또 그 옆에 있는 노인을 붙들고 물었다. 할아버지 춘추는 올해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는 올해 101살이지. 그럼 무슨 특별한 장수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에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이 혼자 살았단다. 너희들도 색을 멀리해. 그럼 나처럼 오래 살 수 있어. 아하, 그렇구나. 그러던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장수하는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나는 저 노인들하고는 다르지.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또 기생들하고도 어울려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 사람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희들도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겁게 살아. 아하, 이 말이 정답이구나. 근데 할아버지는 춘추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얼마나 되셨어요? 내 나이 말이지. 이제 겨우 40밖에 안 먹었는걸.